제가 오늘 2시간 동안 보여드릴 것은 전시의 역사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전시는 제가 모든 전시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중요하게 기억될 만한 또는 미술사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전시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2012년도에 단색화 전시가 있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이 당시의 카탈로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이제 많이 출판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고 중요한 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색화가 2012년도에 전시가 됐는데 사실 이 단색화가 해외에 전시되었던 사례가 몇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스테이트 리버풀에서 Working with Nature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금을 냈던 것이 삼성이에요. 삼성에서 펀딩을 해서 해외에 이제 전시되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큐레이터가 이제 영국인 큐레이터였고 글을 쓰신 분이 지금은 작고한 제1세대 단색화 비평가인 이일이라는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기를 보면 92년에서 2012년까지 그건 이제 20년 동안 그저 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단색화가 사실 한국의 추상 미술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야 조명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2년도에 단색화 전시가 됐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창섭, 그 다음에 윤형건, 지금 작고 작가죠. 그 다음 김창렬, 지금 제주도에 김창렬 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박서보, 그 다음에 이우환, 그 다음에 이강소, 이런 작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들을 보면 꼭 단색화가 아니라 한국의 추상예술 작가들이 이 전시에 포함되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색화라는 것이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지만 사실 단색화 이외에 중요한 한국 추상 화가 그 흐름 또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과천에서 했던 장면을 제가 받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시가 있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호암에서 했던 중요한 추상전이 한국 추상회화의 정신이라는 전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또 기억나는 게 당시 이영로 전시를 제가 호암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단색화는 아니지만 한국 추상미술이 전시가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크리티어라고 하는데 불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이제 명칭하기로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같은 것들이죠. 글을 쓰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연필로 써 내려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안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스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항상 연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추상 화가들과 서구의 추상 화가들이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먼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세옥의 인간 군상이 춤추는 이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영로. 물론 이들 작가들은 단색화 작가들은 아니지만 추상 화가로서 지금 재조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다음 윤형건 작품도 보면 86-29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시리즈 넘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서구 작가들이 항상 서구 비평가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미술은 항상 보면 한국 사람들은 쌓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런 면도 있어요.
강익중도 쌓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박형기도 보면 TV를 쌓고 있어요. 또 백남준도 보면 사실은 뭐 좀 쌓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이분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 그냥 진담 반 그렇습니다. 제목도 보면 항상 바코드처럼, 한국이 IT 강국이잖아요. 바코드처럼 시리즈 넘버가 있대요. 근데 항상 있어요. 이게 이제 작가들이 아마 이 작품을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86년도에 29번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단색화 작가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 연도가 있고 뒤에 시리즈 번호가 상당히 많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추상하고 서구의 추상이 과연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단색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물성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성. 자, 물성을 이제, 뭐, 이런 이제 물성의 제가 사례를 뭐 이런 것들이죠. 하종현이, 그죠? 그 마대 위에 뒤에 물감을 뒤에서 이제 밀어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입니다. 그죠? 손을 사용해요.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미는 효과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물감의 흔적들이 느껴져요. 물성이라고 했을 때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작가 중에 김태호 작가라고 있습니다. 2세대 작가로 요즘에 이제 그 조명받는 그런 작가인데, 김태호 작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물감이 8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에 가면 그 선생님의 정면 사진을 찍지 않고 측면 사진을 찍어요. 물감이 정말 한 5cm 정도, 1cm 정도 두터워요. 이것이 한국 단색화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추상화가 중에 이러한 작가가 누가 있냐면 아그네스 마틴, 최근에 테이트에서 해고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만 사용하는 작가 중에 에드 라인하르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작가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단색화 작가들을 보면 서양 추상을 항상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서양 추상 화가들을 이야기할 때 서양의 비평가들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동양의 정신을 이야기해요. 네,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특히 에드 라인하르트는 본래 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추상화를 그렸는데 50년대에 오하이오의 클레블랜드 미술관에서 중국 회화전이 있었어요. 중국 작가들이 화선지에 엎드려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본인이 이제 작업실에 와서 엎드려서 그려요. 근데 본래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싶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종의 영향을 항상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선종도 아니고 중국의 찬도 아니고 일본의 젠 부디즘입니다. 굉장히 미니멀리즘한 것. 왜 젠 사상이라는 것이 주변을 깔끔하게 하고 불교의 도상을 두지 않고 명상을 통해서만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네스 마틴과 에드 라인하르트의 작품의 표면을 보면 우리나라 작가들처럼 두텁지가 않습니다. 투명해요. 네. 여러 번 우리나라 작가처럼 바르고 또 바르고 계속해서 노동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은 보면 대부분이 손맛이나 어떤 물질감, 물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보듯이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손맛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미술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는 한국의 추상 미술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단색화를 비교할 때 서양의 미니멀리즘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미니멀리즘의 재료는 다들 기계적이고 손맛을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추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서보가 젊었을 때
그 인터뷰를 하면서 현대는 이미지의 붕괴 시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일이 쓴 글을 보면 이일이 이제 환원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환원, 확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reduction이에요. 그러니까 reduction은 뭔가 계속 줄여나간다는 거죠. 그죠? reduction. 그 다음에 줄여서 본질적인 것만 남는 것이 환원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한국 추상은 가장 정신적인 본질적인 것만 남겨놓고 형식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호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썼던 용어가 무아지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실 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이라는 것도 비어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그죠? 그런 어떤 무의의 개념들을 이 작가들이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자,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서를 많이 끌고 와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후반이 그죠? 산업화되기 시작한 그런 시대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파리 비엔날레가 있었어요. 파리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33세 미만의 작가들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70년대가 되면 나중에 이제 상파울로 비엔날레도 있습니다. 70년대가 되면 한국 작가들이 일본 진출을 꿈꿔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일본에 가서 유명한 작가가 된다는 꿈보다는 일본을 플랫폼으로 해서 북미라든가 프랑스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고민을 보면 요즘 작가들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그 당시의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상업 갤러리도 생기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현대화랑이 생기고요. 지금은 사라진 명동화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갤러리들이 잡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화랑이 화랑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요. 우린 전혀 기억 못하죠. 그 다음에 명동화랑에서 잡지를 만든 게 현대미술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요. 장간옷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뭐 이완도 나오고 이들 작가들의 대담이 나와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적인 게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 작가들이 써놓은 용어가 풍토색이라는 용어도 쓰더라고요. 풍토색. 그러니까 우리적인 게 뭔가, 한국적인 게 뭔가라는 고민을 이러한 지금 신문 기사에서 볼 수 무의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개념적으로 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시가 열리게 된 어떤 계기는 해외에 열리게 된 계기는 1975년도에 지금은 작고한 김문호 대표, 명동화랑 대표의 이제 도움으로 일본의 동경화랑에서 백색은 생각한다라는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가 열리기 전에 1969년과 75년 사이에 한국의 화단은 굉장한 격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9년도에 뭐가 결성이 되냐면 AG라고 해서 아방가르드 협회가 생기면서 4번 출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G 잡지가 우리 지금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에도 있고요. 김달진 자료 연구소에도 있습니다. 4번이 있는데 저는 이 4권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의 작가들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개념 미술이 있고 퍼포먼스가 있고 건축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고 이 동향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 특히 이제 일본의 미술수첩, 미국의 아트 인 아메리카 이런 잡지를 보고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소위 좋게 이야기하면 편집이고요. 좀 나쁘게 요즘에 이야기하면 짜집기라는 이제 속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69년과 75년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작가들이 정확하게 예술가의 이름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경향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동하랑에서 이제 백색은 생각한다 이 전시가 열리게 됐는데 저도 이 도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읽어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됐던 이일이선 왜 백색이냐. 우리가 백색이라고 하면 소위 그 식민 이제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야나기 무네오 씨의 그죠? 그런 백색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논쟁에 많이 휘말리게 되었지만 이들의 고민은 한국적인 것이 과연 뭘까라는 그런 고민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한국 미술을 서구에 조금 소개해 주신 분이 누가 있냐면 일본에 가면 소피아 대학교라고 있어요. 미술 이론을 가르쳤던 조셉 러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걸 보면 나름대로 국제적이에요. 우리말 들어가죠, 일어 들어가죠, 영어 들어가죠. 3개 국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뭐 보이는 작품들을 보면 이런 작품들이 이제 포함돼서 보면 왠지 그 분층 사기에 아니면 백자의 표면을 연상시켜서 굉장히 한국적인 그죠? 색채를 일본에서도 보려고 한 그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약간 도자의 균열이라든가 표면이라든가 마띠에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명동하랑에서 나온 현대미술이라는 창간호 단 한 번만 존재한 그런 잡지예요. 이 잡지들은 지금도 중고서적을 뒤지면 나와요.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자료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홍대 학보인데요. 이게 조셉 러브의 이제 한국 전인미술에 대해서, 전인미술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예전 60년대 말과 70년대는 교수님들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교수와 전업 작가가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는 전업 작가보다는 교수 작가들이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학교에 계시면서 작업을 이제 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나가서 본 미술을 바로바로 학보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학보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신문 형태로 남아있지 않고 마이크로필름으로 학교마다 이것이 거의 보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대 학보도 보면 작가 5인의 작가,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그 전시에 대한 썸머리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한국의 동경하랑에서 있었던 전시를 조셉 러브라는 사람이 영문을 번역했어요. 이분이 한국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제 거는 뿌리에 대해서 아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잡지에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신문지에다 또 번역을 해서 학생들이 보게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미술 이 잡지를 보면 당시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의 어려움, 그 다음에 동시대 우리 작가들이 한국적인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우환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우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우환 자체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아마도 정보를 많이 가지지 못했던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우환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색화를 살펴보았고요. 저의 생각은
단색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단색화만 있는 줄 아는,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추상의 흐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색화 작가들도 단색화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또 다른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종현 작업인데요. 하종현 작업의 이제 신문 더미입니다. 신문이고, 그 다음에 그 드로잉, 그 캔버스 뒷면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당시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그 억압적이고, 뭐 학생들 데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 더미는 보면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상상하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그 해외에 갔다 오면 출국자 명단이 뜨잖아요. 오늘 해외 출국한 사람, 오늘 귀국한 사람, 예, 그런 게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열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 신문마다 중간중간 비어 있기도 했죠. 그러한 것들 중심으로 신문 더미 작업을 했던 하종현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사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작가 중에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도 이렇게 신문을 쌓아놓고 신문을 하나씩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 단색화라는 그런 이제 추상 미술 운동도 있었지만 70년대가 되면 아이디어가 예술 형식이 되고 예술가들의 태도도 예술 형식이 되고, 그죠? 이러한 예술을 우리가 소위 탈물질 또는 비물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념, 아이디어가 이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후반, 70년대가 되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국립현대에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간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백남준 비디오 때 비디오 땅이라는 이제 92년도 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남준은 60년대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보여주겠지만 우리나라 작가들이 초창기 퍼포먼스를 할 때 뭐 배경음악으로 존 케이지를 쓴다든가 백남준의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최초의 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인 박형기도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먹고 영감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영향력은 있었지만 백남준이 우리나라에 온 계기는 많지 않습니다. 86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게임도 하고 88년도에 그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전 세계적인 한국 아티스트가 필요해요. 근데 아티스트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그래서 이제 백남준을 초대해서 들어오게 되죠. 백남준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게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다 익선이라는 이제 작업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백남준의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작업들은 60년대와 70년대 작업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초창기 작업보다는 80년대, 90년대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이고요. 이런 과천에 이제 새로운 국립현대미술관이 열리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86년도에 실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예, 지금이나 가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실내 내부도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86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 차원의 가장 큰 대규모의 미술관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대미술관을 짓는 데 많은 의의를 두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시기의 미술은 이미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서구에서 많이 진행이 됐는데 미술관의 공간을 보면 페인팅을 걸기에 좋은 공간이지 이 공간들이 뭐 미디어 아트라든가 설치 작품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새로운 예술을
포용하기에는 공간이 천장이라든가 이러한 구조가 조금 좁게 이제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치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한번 가면 이제 하루를 두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입지적인 위치적인 어떤 그 아쉬움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86년도 4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과천으로 이제 이전합니다. 미술 대중화의 중심지로. 예, 그 당시 헤드라인이나 지금 헤드라인이나 30년이 돼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대중화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들 들죠. 미술이 과연 팝 아트나 가요처럼 완전히 대중화가 될 수가 있겠는가? 미술관이 그런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미술관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록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저도 이 도록을 가지고 있어요. 백남준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큐레이터가 누구냐면 존 한하르트입니다. 지금 이분은 퇴직하셨는데요. 본래는 위트니 미술관 큐레이터였습니다. 큐레이터였을 때 백남준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에 구겐하임에서 백남준 첫 해고전이 열렸을 때 그 해고전을 기획한 큐레이터예요. 최초의 백남준 해고전이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2년도에 열렸습니다. 부인이 시게코 구보타예요. 부인 또한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그 당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 장면을 보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립현대에서 이런 류의 전시를 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TV 가든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미술관 안에 식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왜 미술관에 작품이 없고 이런 풀밭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어두운 곳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예. 정말 독특하죠. 미술관은 백색의 벽에 그죠? 조명이 아름답고 이런 곳인데 굉장히 블랙박스처럼 어둡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항 안에 또 그 금붕어가 있고 TV, 비디오가 있고 저는 그런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월간 미술의 1992년도 9월호에 실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자, 본래 백남준은 64년도에 뉴욕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이 아는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네, 아마도 존 레논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코 오노예요. 여러분 그 요코 오노도 플럭서스 멤버였습니다. 요셉 보이스를 주축으로 했던 독일의 미술운동이죠. 백남준과 요코 오노는 아시아의 플럭서스 멤버로 불렸습니다. 백남준은 아티스트이자 음악가였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조예가 없었습니다. 근데 백남준에게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항상 누굴 찾았냐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협업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백남준이 아베를 찾아갔어요. 아베랑 만났어요. 아베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백남준은 예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협업을 하면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근데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아깝죠. 그죠? 이 아티스트에게 내가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데 아깝죠. 그렇다면 백남준과 아베이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아마도 카피라이트를 저작권을 공유하거나 뭔가 실리적인 기브앤테이크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협업이라고 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자문이잖아요. 그래서 백남준과 협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4명이 찍은 거고요. 백남준이 만든 것이 63년도에 아베를 만나고 동경에서 뉴욕으로 와서 만든 게 이게 로봇 K456예요. 이 작품은 최근에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백남준의 로봇이라고 해서 전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백남준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아카이브스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도의 백남준 아트센터로 오지 못했고 스미소니언에 있는 아카이빙으로 모두 이전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백남준의 이러한 종이 메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백남준 아카이브스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이 이제 협업을 또 누구랑 했냐면 이런 샬롯트 무어만과 같이 협업하게 됐습니다. 샬롯트 무어만하고 백남준이고 이 로봇을 이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슬행이잖아요. 배슬이 되는 로봇이에요. 콩을 넣어서 그러면서 배슬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백남준이 같이 실험 음악을 한 사람이 샬롯트 무어만이에요. 한 10년 동안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길에서도 이 로봇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우리나라의 국립현대에서 전시했을 때도 로봇 가족, 로봇 할머니, 이러한 전시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백남준이 이제 한국에서 아마 돈을 보내면 다 샀던 게 이런 것들이죠. 소니 프로타팩 이런 거라고 해서 비디오 리코딩이 이제 되는 거죠. 들고 다니면서 리코딩을 하는 거죠. 이러한 비디오 장비 또한 워싱턴 DC에 모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도 다 소장되어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4년도에 찍은, 백남준과 실제 이제 제가 갖고 있죠. 부인이에요. 시게코 구보타의 모습이고, 뉴욕에서의 최초의 이제 전시했을 때, 백남준이 이제 만든 게 백아베 신시사이저라는 이러한 것들을 만듭니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자 아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얼굴이 있으면 아베 신시사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합성이 되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당시 미국 문화가 텔레비전 문화예요. 60년대 후반이. 한 가구당 텔레비전이 하나가 이제 보급이 돼요. 근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텔레비전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어떤 기구 같지만 텔레비전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문화 비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언더그라운드 텔레비전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스마트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백남준이 실험했던 장면을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은 신조에도 기재였습니다. 이 용어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든가, 그죠? 요즘에 인터넷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실험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음악을 했지만 컴퓨터 음악은 또 몰랐기 때문에 아주 유수의 연구소에 가서 컴퓨터 언어라든가 그다음 컴퓨터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수업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려있는 자세가 백남준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계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천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도 다다익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남준 전시를 아니면 소장하고 있는 컬렉터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의 작품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관이 어려운 거예요. 부품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러한 아날로그 시대의 기기들을 부품도 앤틱 부품처럼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백남준의 작업들을 굉장히 아날로그인데 이걸 좀 디지털라이징해서 좀 전시하고 이러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백남준이 강조했던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는 딱 2명이에요. 한 사람은 요셉 보이스, 또 다른 한 사람은 존 케이지였습니다. 그 당시 과천에서 전시되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모두 제가 그 당시에 카탈로그에서 스캐닝한 이미지들입니다.
로봇 가족이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이건 선덕여왕이고요. 예, 이게 예전에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일신방지 회장님 소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컬렉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굉장히 선명하고 정보를 주는 것이지만 비디오 아트는 표현성이 중요하잖아요. 이미지가 왜곡이 되고 이러한 예술성을 백남준이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시게코 구보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년도 제가 그 도록에서 가져온 사적인 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남준의 어떤 가족들의 모습이고요. 저는 항상 인간적인 백남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행복한 아티스트이고 가장 불행한 개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이 작고를 하면 그 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공익 차원으로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백남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분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의 작업이 물론 백남준 아트센터도 있긴 하지만 이미지 저작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준 전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괴짜 같은 그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동경대에서 읽었던 책도 소장이 되고요. 유명한 작가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논문도 소장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백남준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신시사이즈의 모습이고요. 이게 다 우리나라 도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현대 화랑에서 했던 이것도 이제 도록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장면은 이번에 현대 화랑에서 다시 전시가 됐어요. 작가가 작고하고 나면 해고전이 열리기도 하지만 갤러리에서도 다시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짧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이 한 93년도에, 이제 92년도에 전시를 하고, 93년도에, 해외 전시를 좀 가져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관람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트니 미술관의 비엔날레 전시를 가져와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것이 또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1993년 위트니 비엔날레 서울이에요. 물론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 위트니 비엔날레 전시를 국립현대에 가져오느냐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고요. 아니면 국제적인 전시를 서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닌 안토니라고 해서 머리로 이 작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초콜릿을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 물감으로 바닥에다가 머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가입니다.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제닌 안토니라고 하는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작가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미술 하단은 대가가 아니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작가들에게는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런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베니스에 우리나라 퍼빌리언이 생겨요. 그리고 95년도에 광주 비엔날레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90년에서 한 2000년, 97년도 IMF가 있죠. 그 시점까지, 특히 97년까지 저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술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그 어떤 땅을 보러 다니면서 백남준 작가가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퍼빌리언이 일본 퍼빌리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죠. 다르디니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국가관이 바로 한국관이죠. 예. 그 이후에는 어느 나라 국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가
참으로 중요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전시된 서구의 미술입니다. 낸 골딘이고요. 낸 골딘 작가 같은 경우는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인데 이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낸 골딘은 디지털 카메라를 아직도 쓰지 않아요. 아날로그 카메라 아시죠? 네, 그 카메라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필름이 들어가요. 필름이 들어가야만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운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찍어야지만 정확한 도큐멘테이션이 된다고 생각하는 낸 골딘도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이러한 작품들이 찰스 레이의 지금 전시된 작품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국립현대에서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트림 미나의 그 영화, 필름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전시가 됐고요. 아카이브전으로 이제 박형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박형기는 42년도에 태어나서 2000년도 작고한 제1세대 우리나라의 비디오 아티스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백남준을 한국의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백남준은 한국의 비디오 아트보다는 서구 중심의 특히 뉴욕 베이스의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보는 것이 저는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준의 글로벌 그로브라는 이제 머스 커닝햄이 나오는 그 작품을 보고 비디오 아트를 보고 본인이 이 비디오 아트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한 것은 건축학과예요. 그래서 당시의 비디오 아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아트를 제작은 했지만 생계는 건축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백남준의 이제 뭐 이러한 아까 저희가 본 뭐 이러한 종이가 없는 사회를 위하여 아니면 뭐 이러한 글로벌 그로브라든가 이러한 작품을 박형기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형기가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당시에 우리가 김수건 이제 건축가였던 김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는 홍대 건축학과가 건축대학으로 별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미술대학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건축이 좀 공학적으로 분류가 많이 되는데 예술적인 것이 많이 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비디오 아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박형기는 비디오 아트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유한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백남준의 비디오, 다른 한쪽에서는 사물과 사물과의 만남을 그냥 어떤 다듬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작가들이 그 이완의 만남의 현상학을 우리가 많이 읽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짜 도라고 텔레비전에 재현된 도라고 진짜와 가짜를 이제 대비시키는 그런 방식이 박형기의 작품에서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한때 우리는 가짜를 무시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무시하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진짜를 이야기할 때 가짜가 없다면 진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진짜와 가짜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진짜 사물로서의 도라고 우리가 이 표현은 재현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비춰진, 그려진 프레임 안에 있는 그죠? 미술적인 오브제로서의 이제 돌로 치환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완의 작품하고 박형기를 대비해 보면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이제 70년대 대표적인 흐름이 하나는 아방가르드를 말하는 에이지라는 흐름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스페이스 앤 타임이라고 해서 ST 그룹이 있었습니다. ST그룹은 한 10년간 지속이 되고, AG 같은 경우는 69년에 시작해서 70년대 중반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AG의 이제 잡지의 표지입니다.
표지인데 이게 그 서구의 미술이 이 정도로 소개가 됐다는 거예요. 서구의 대지 미술, 뭐 개념 미술, 물론 용어는 개념 미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는 think art라고 했어요. think works. 그리고 산림 작품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허무 미술, 워크 이게 혹시 일본에서 온 일본식 영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보여주는 아치워크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조각은 조각인데 건축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니시 카푸어를 보면 굉장히 건축적인 스케일인데 조각적인 범주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게 다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각인데 이게 스케일이 커지면 건축적으로 되는 거예요. 건축적인 조각, 조각적인 건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예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이러한 잡지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박형기는 사실 서울을 떠나 대구 베이스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구 작가이죠. 놀라운 게 뭐냐면 도큐멘테이션을 상대적으로 잘 했습니다.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쌓기, 이렇게 쌓는 돌을 쌓는다든가, 화장지에 물감을 묻혀서 이걸 이제 쌓아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 위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된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든가,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돌탑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돌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마치 비디오 스크린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박형기의 작업입니다. 그는 1980년 파리 비엔날레의 한국 대표 작가로 가게 돼요. 근데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그냥 파리에 갔다. 그런데 파리가 사용하는 그 코드도 다르고, 파리에서 돌을 구하자니 우리가 원하는 돌도 구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들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참으로 그 당시에는 어려웠다는 거죠. 선배들이 가서 비디오 아트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전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드도 우리나라 코드하고 프랑스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냥 갔더니 이걸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달라요. 돌도 파리에서 이제 준 벽돌이에요. 벽돌에다가 텔레비전도 거기에서 공수해서 찾았던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한 우리나라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섭, 이강소 이러한 작가들이 있는데요. 이들 작가들이 또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또 많이 해요. 이제 이러한 굉장히 전위적인 예술을 우리가 파리에 갔는데 이제 한국 그 당시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으로는 파리는 세계 예술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프랑스가 모든 예술을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이런 예술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때때로 지나면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백남준이나 박형기의 비디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 사람은 뉴욕에서 한 사람은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전후 어떤 세계 미술사의 흐름에서 백남준은 왜 높게 평가를 그렇게 받지 못했을까? 우리는 높게 평가해요. 근데 전 세계 학자들이 왜 미국의 비디오 아티스트들만큼 주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작가들이 우리가 물론 예술가의 작품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그죠? 미학적인 평가와 시장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다르고 훌륭한 작가들이 높은 가격에 늘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감안하고라도 백남준이 작고 이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의 비디오 아트의 흐름은 그 비디오 스크린 안에서 일어난 그 비디오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비디오 안에서의 어떤 영화 같은 내용이라든가
몰입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백남준에게 비디오는 조각적 오브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남준의 비디오를 비디오 스컵처, 비디오 조각, 비디오 아트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비디오 아티스트인 비토 아콘치라든가 브루스 나우만이라든가 이러한 작가들에 비해서 많이 서구의 연구자들이 많이 조명하지 못했던 그런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박형기는 이러한 대지 미술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뭐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런 조각적인 것들을 했습니다. 한국의 퍼포먼스와 조금 실험 미술 부분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 교과 과정의 한 70%가 서구에 치중하고 있어요. 미학도 그렇고요. 미술사도 그러고 서구의 작가들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어 하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것보다는 우리도 저 자신도 예전에는 서양 것을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서양이 훨씬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죠. 그죠? 뭐 디샹도 있고 굵직굵직한 그런 작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것을 이제 되돌아보고 우리의 내용을 사실 굉장히 동시대 미술에서도 우리의 것들도 좀 알면서 동시대 미술을 알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한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이다, 아니면 전위 미술이다, 실험 미술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방가르드라고, 아방가르드를 번역하면 전위라는 이제 뜻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미술의 독자성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전 세계 아방가르드의 역사와 함께 한국 그 아방가르드의 역사를 좀 그 어떤 특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행적인 그런 방식이, 시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승택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가 된 바 있는데 이 작품이 그 역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승택의 아주 초창기의 그런 작업입니다. 이승택은 이제 이북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작품이 50년대에 더 와닿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승택 인터뷰를 해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디샹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나는 그 디샹의 책을 읽고 디샹의 그 안티아트, 반예술에 대한 개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리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파리 비엔날레. 지금 파리 비엔날레가 이제 없는데 67년도에 굉장히 지금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 다니엘 뷰랭이라고 있습니다. 다니엘 뷰랭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스트라이프예요. 줄 긋는 작가. 우리 왜 작가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야요이 쿠사는 점점점점 폴카다 사용하고. 그래서 그 67년도에 프랑스의 화가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는 화가인데 이제는 반회화적인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BM 빼떼 그룹을 결성합니다. 작가들의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림을 안 보여주고 그림 바깥의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게 그 젊은 청년 작가 회화전이라는 것이 이제 파리 비엔날레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67년도, 68년도에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는데 제가 6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해 말이죠. 말에 청년 작가 연립전이 개최돼요. 말 그대로 청년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이 함께 연합전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그 청년 작가 연립전에 이제 그 동인 이름이 무동인하고 신전동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제목은 비닐 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이 우산을 쓰고 있으면
나중에 그 위에 가서 뭐 우산을 찍고 하는 이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게 작품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진만 보면 이 사진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작품 위아래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참여를 유도했던 조각이에요.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채붕현의 연통이에요. 우리나라 이 시기의 작품들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이제 작품을 보면 원핵, 연통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1970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게 되는데 그 엑스포 장면도 보면 파이프라든가 이런 원통형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채붕현 작가의 이제 스타일이 이 작업이었어요. 당시 이제 석탄 사용하면서 이런 연통이 그죠? 그 우리 시대에 지금 디지털 맨체만큼 굉장히 트렌디한 재료로 수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작품 위에 퍼포먼스를 이들 작가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68년도에 있었고 투명 풍선과 누드예요. 정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어떤 고무 풍선이냐면 여러분 그 약간 본드 같은데 이렇게 불면 이게 시연이 올 여름에 있었어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이게 비공개로 재연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올 수 없는데 보니까 이게 신문 매체에서 나온 것을 그냥 가져왔어요. 이분이 본래 정강자가 퍼포먼스를 재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못 하시고 재연할 퍼포머를 구했어요. 이분도 이제 아티스트인데,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뭐냐면 존 케이지의 음악이 흘러요. 백남준의 이제 그 영향이죠. 흐르고 이 퍼포머가 가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게 저의 모습이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어서 몸에 붙여요. 붙이면 다음에 관람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분의 이걸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폭력이에요. 우리나라의 퍼포먼스는 약간 이런 단발적인 해프닝으로 좀 끝난 게 아쉬워요. 근데 이제 이게 서구의 문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이게 요코 오노의 퍼포먼스입니다. 요코 오노가 옷을 입고 있으면 관람자들이 나와서 가위로 잘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여성주의, 페미니즘, 여성 혐오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것이 60년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정강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본래 본인이 퍼포먼스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대요. 다른 분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찰에 연행되어 간다고 등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목과는 달리 완전 누드는 아니에요. 속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누드 퍼포먼스를 하면서 체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남준과 함께 협업을 했던 샤롯 무어만인데요. 신문에 나오죠. 상의를 벗고 해프닝을 했더니 경찰에 연행되다. 그래서 연행돼서 벌금을 엄청 내고 풀려났다는 이제 그 기사가 여기도 뜨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초창기 이제 퍼포먼스에서 정강자뿐만 아니라 샬롯 무어만, 요코 오노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어떤 시각은 뭐였냐면 여자의 몸은 아티스트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경 왔던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강국진 그다음에 아까 봤던 정강자하고 그 한강변의 타사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걸 이제 매장을 하고 각자 약간 살해당하는 것처럼 타살당하는 것처럼 퍼포먼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뭐 김구림의 24분의 1초의 의미 이런 실험 영화들이 이 시기에 많이 제작이 되는데 당시 이제 굉장히 산업화되고 사회가 급변하고 그죠? 60, 70년대가 이제 완전 변화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24분의 1초의 의미니까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단편적인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그런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찍는 촬영, 그 영상 촬영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두 퍼포먼스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이건용의 그런 작품입니다. 이건용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60년대에 굉장히 우연적인 해프닝과 함께 조금은 계산적인 그 어떤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든 용어가 이벤트 로지컬이에요. 이벤트인데 굉장히 논리적인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프닝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위헌적이고, 그죠? 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벤트 로지컬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작가가 대부분이 그 매뉴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스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남겨두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작가들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이 작품을 재해석해서 계속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포먼스는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최근에 했던 재연의 장면이에요. 예, 재연을 하면서 금빵을 굉장히 어렵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와 나의 신체와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다 언어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어떤 언어냐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소의 논리인데 그 내가 원 안에 들어가서 여기 저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신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체를 중심으로 세계를 그죠? 그 대화하는. 그래서 이효안의 만남의 현상학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영향은 뭐냐면 미국의 개념 미술의 어떤 중요 인물이었던 조셉 코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개념 미술에서 보이는 어떤 특징들을 가져와서 굉장히 개념적이에요. 당시에 이제 덕수궁이 국립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T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에서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미지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여름에 부산 비엔날레에서 전시가 아시아의 아방가르드였습니다. 그래서 김구림의 작품도 이제 재현이 되면서 제사 집단의 어떤 그 행진이 올 여름 7월에 대학로에서 재현이 됐어요. 김구림 작가가 이제 그 제사 집단의 낭독을 하고, 그다음 재현을 하는 그 젊은 분들이 관을 메고 대학로를 이제 그 행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재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대로 재현이 되는가, 그죠? 그리고 그러한 재현을 조금 더 오늘날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3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다루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전시를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실험적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해고전 성격도 보여줘야 되고 어떤 잊혀진 작가를 재평가하는 것들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해야 할 일이 정말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들이 그런 어떤 뉴요커들이 느끼는 어떤 그 뉴욕 컬렉션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많아요. 저희도 국립현대미술관 하면 이 작품은 내가 외국 친구들 오면 꼭 소개해주고 싶어 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